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라는 자동차입니다. 가격은 2억 7천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자동차는 3,0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새 차입니다. 참 이렇게 새 차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해요. 거기다가 이 벤틀리라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한 슈퍼 세단이다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벤틀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벤틀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롤스로이스에서 나와서 벤틀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대충 보니까 벤틀리라는 자동차의 역사가 5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 50년도 훨씬 전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벤틀리 그러면 롤스로이스라는 이름이 따라 나오는 거 보면 좀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자, 이 자동차의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엔진은 W12기통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6000cc급이고요. 토크는 70이 나와요. 와, 슈퍼카들도 토크가 한 50대에서 머무는데 이 녀석 70 나오는 거, 그렇죠. 아벤타도르가 한 70 나오는 것 같던데 굉장한 토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고요. 그런데 슈퍼카라고 부르기에는 스포츠카가 아닌 세단형 자동차라서 조금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주행을 좀 해보니까 1리터당 4km 정도를 다니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밟고 다니면 더욱 안 좋아지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주행에서는 4km 남짓. 이 차 무게가 2.5톤인 걸 생각해보면 연비는 수긍이 가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쪽부터 한번 이것저것 세세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가장 최신형이에요. 무엇이 달라졌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헤드라이트 부분입니다. 벤틀리는 전통적으로 이 모양새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헤드라이트라든가 이 얼굴 부분이. 그래서 연식이 조금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해서 저게 요즘 건가 아니면 10년이 된 건가 구별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요즘 모델들은 이 가운데 있는 제논 라이트를 중심으로 LED 라이트가 이렇게 똥똥똥똥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헤드라이트에 LED가 들어가 가지고 조금 최신형 자동차의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뭐가 바뀌었는지 참 구별하기가 힘든 자동차라는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얼굴이 많이 안 바뀌었다는 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가 있겠죠. 장점이라면은 연식이 많이 흐른 자동차를 봐도 최신형 자동차와 오래된 자동차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차의 가치가 그만큼 적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뭐 뚜렷한 장점은 없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죠. 맨날 똑같은 모델의 자동차들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벤틀리를 보는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익숙한 것, 계속 보아오던 것들에 정이 가는 게 사실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엔진을 열어서 엔진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와, 엔진이 열리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사운드가 들리네요. 달라진 점이 하나 더 보이네요. 기존의 벤틀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한 요 정도 요렇게 열렸었어요. 근데 이 신모델은 본넷이 훨씬 더 높게 올라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엔진은
GTC라는 모델이 있었죠. 이 벤틀리 GT인데 컨버러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는 오픈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엔진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건 그런데 51주년 기념 모델이었고, 이건 그냥 양산 모델인데 똑같은 엔진이 들어가 있네요. 참 이 엔진을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엔진을 이렇게 큰 걸 집어넣었을까. 거기다 뭐가 재밌냐면은 앞바퀴 축이 보이세요? 여기쯤 있죠. 그리고 엔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앞바퀴보다 더 앞쪽으로 엔진이 나와 있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엔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앞쪽에 무게 배분이 더 많이 실리면서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과히 좋아지지 않는 그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엔진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실상 조립하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엔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 뒤로 이만큼 미션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엔진 길이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엔진의 중심이 살짝 더 뒤로 와 있고, 그리고 엔진이 앞바퀴 축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배분상으로는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은 위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와, 뜨끈뜨끈하네요. 트윈 터보가 달려 있고요. 그 이외엔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 비해 가지고 엔진 커버의 생김새가 조금 바뀌었네요. 이 가운데 줄이라든가 여기 은색 벤틀리 마크라든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 엔진 조립하신 분이 이렇게 사인을 해놓은 그런 게 달려 있었는데, 그냥 벤틀리 마크가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금 더 스페셜하지 않은, 좀 노멀한 상용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을 풍기네요. 저는 사실 스페셜 모델보다 이렇게 상용 모델을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페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만들다 보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거는 문제를 동반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상용 모델인데도 너무 멋지게 생겼네요. 오, 본넷 닫는 건 좀 무섭네요. 거대한 앞 타이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 타이어가 275에 35 21인치 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타이어가 크죠? 이 차는 AWD 방식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륜 구동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사이즈가 같아야 되겠죠. 같은 회전수를 유지를 하려면. 이 녀석과 뒤에 4개의 타이어는 모두 같은 걸 사용하고, 피렐리입니다. P0 슈퍼카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타이어를 사용하네요. 와, ZR21 가로 열고 103Y, 참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좀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저건 무슨 뜻일까요? 21인치라는 소리 같고 무슨 이 타이어의 기종명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리플을 좀 달아주십시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세요. 좀 이런 건 좀 배우고 싶은데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프네요. 휠이 굉장히 멋있어요. 기존의 휠들은 왜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 휠은 두 덩어리를 붙여서 만든 느낌이 나요. 요 가운데 기둥 부분이랑 이 사이드 돌아가면서 이 링 부분이 별도로 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와, 어디 가서 휠을 긁었단 정말 난리 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휠이네요. 그리고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이는데 벤틀리라고 써 있어요. 그 이외에는 제가 특별한 특징을 찾아가지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풀러보면은 몇 개의 피스톤이 이 캘리퍼를 작동시키는지 그런 걸 가르쳐 드릴 텐데, 제 능력으로는 이 세 차를 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조금 접어놓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도어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지나쳤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어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세이프티 도어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문을 열어 가지고 문을 이렇게 딱 닫아 가지고 꽉 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걸릴 정도다. 손을 딱 띄면 알아서 문을 쑥 당겨서 꽉 닫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저희가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닫혀.
갖다 대면 쑥 당겨주는 그런 기능. 도어가 참 세이프티하네요. 아 창피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미끈한 이 엉덩이, 저 이 라인이 최근 들어서 너무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이 라인이 조금 경박스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여기가 두텁잖아요. 그래서 두툼한 엉덩이가 있어서 좀 둔해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최근에 이 차를 이렇게 다시금 느끼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미끈하게 빠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테일 램프가 있죠. 그리고 센터 브레이크 등, 그러니까 가운데 달린 브레이크 등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여기 달려 있더라고요. 요 위쪽.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살짝, 어때요? 들어왔어요? 센터 브레이크 등이 저 위에 달려 있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는 스포일러, 리어 스포일러라 그러죠. 날개가 들어 있습니다. 어딨냐고요? 날개를 올려 드릴게요. 굉장히 잽싸게 일어나잖아요. 다른 슈퍼카들이 이렇게 달리면 날개가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 다 윙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요. 얘는 확 굉장히 파워풀하고 적극적인 리어 스포일러를 갖고 있더라고요. 내리는 버튼을 누르면 한 방에 쑥 내려가는 게 아니고 턱, 턱, 턱 이렇게 내려가요. 눌러보죠. 그렇죠. 뭔가 재밌어요. 올라올 땐 한 번 쭉 올라오는데 내려가면 퉁퉁퉁 리듬감이 있어요. 별로 쓸데없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혹은 이 내려가는 각도가 달리는 속도에 따라가서 조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보가 없어요. 괜히 만들어 놓은 기능은 아닐 텐데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트렁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도어에 달린 트렁크 오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열립니다. 천천히 열리네요. 와, 저는 이 트렁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게 GTC, 그러니까 오픈 모델은 탑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렁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쿠페 모델은 굉장히 넓어요. 어디가 넓냐면 깊이가 깊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을 넣어보면 보셨죠? 제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정도예요. 이렇게 이 정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하여간 꽤 깊어요. 골프백을 집어넣으면 대각선으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이 정도 들어가는데 드라이버는 빼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남성용이 그 사이즈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굉장히 깊은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이 트렁크를 보면서 좌우측에 이 패널이 달려 있어요. 이 패널을 분리하면 이렇게 가로로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좌측 패널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좌측 패널 안쪽에는 커다란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퓨즈들이 쫙 박혀 있어요. 우측 패널이 있거든요. 우측 패널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것도 좀 절 당황스럽게 했는데, 우측에는 작은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배터리가 2개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디오가 굉장히 뛰어난 걸 장착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쉽게 방전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자동차에 그냥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사소한 점만 보더라도 럭셔리란 단어, 고급스럽다는 단어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넣어주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그 뒷부분까지도 알아서 만들어 놓는 거, 알아서 척척척, 참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 자, 위쪽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뒤쪽에 펴놓는 그 삼각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바닥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와우, 요즘에는 이 바닥을 열면 뭐가 들어있냐면 타이어 리페어 킷, 그걸 대부분 넣어줘요. 왜냐하면 타이어 무게를 줄이면 그만큼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타이어 대신에 그런 걸 넣어주거나, 혹은 템포러리 타이어라 그래가지고 좀 축소된 타이어, 혹은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통 하고 튀어나오면서 타이어가 커지는 그런 가벼운 것들을 넣어놓는데, 여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휠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바람까지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타이어인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요즘 다 빼는데 당연히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 뭐 말로 표현드리기가 어려운 감동이 느껴지는군요. 자, 곱게 닫아 놓고요. 트렁크도 이제 닫고, 오케이,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발을 털고 탔습니다. 어우, 차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타기가 좀 미안한 수준이었어요. 운전석에 이렇게 딱 앉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급 한정식 집에 가가지고 가득 차려져 있는 상이 제 앞으로 쑥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심지어 포만감이라고 표현해도 어울릴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부를 쫙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은 가죽이에요. 이 도어 패널도 다 가죽으로 돼 있고,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특히 이 천정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 요즘에는 알칸테라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무광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반광택 정도의 가죽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알칸테라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네요. 가죽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우드죠. 나무로 된 거. 이 스티어링 휠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 옆이라든가 아니면 저 콘솔 박스 윗부분, 그리고 도어에서는 이 문손잡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나무들은 벤틀리에서 사용하는 그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담긴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뿌리 부분이에요. 나무를 잘라내고 윗부분은 버리고 아래쪽 뿌리만 쑥 뽑아서 그걸 동그랗게 가공을 한 다음에 기둥에 딱 꼽아 놓고 휴지 풀어내듯이 칼날을 딱 해서 쫙 풀러요. 그러면 이 나무가 굉장히 얇게, 꼭 종이보다 조금 두껍게 이렇게 쫙 풀려 나오는데,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단단한 나무 위에 접합을 해요. 그걸 이제 영어로 베니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합판이라고 부르죠. 왠지 합판이라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소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합판 중에서도 구하기 힘든 재료들을 사용해서 딱 붙여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튼튼한 강도를 가진 그런 모양을 뽑아내요. 강도뿐 아니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무늬도 굉장히 화려해요. 저는 이제 나무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목공에 조금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나무가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가 일단 좀 흔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하드 우드 중에서는 좀 구하기 쉬운 소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나무를 손질해 놓은 게 이게 보통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바니쉬 해 놓은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오더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요 상태로 수입을 해서 이렇게 그냥 판매하는 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드 소재들이 참 정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취향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소재는 금속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메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크롬이겠죠? 반광택, 무광택 크롬. 이 무광택도 크롬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이 무광택 금속 재질들이 이런 그 에어컨 덕트라든가 아니면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요소에 딱 필요한 만큼만 배치가 돼 있어요. 금속 소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조금 유치해 보이거나 좀 저렴해 보이는데, 괜찮을 만큼, 누가 봐도 오케이라고 말할 만큼 절제돼서 들어가 있는데, 세 가지 소재들이 가죽과 나무와 크롬, 요 세 가지가 너무 잘 배치가 됐어요. 어느 것 하나 과도하지 않고 거기에 싸 보이지 않고, 요 세 가지가 어떻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 제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제작자들의 정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티치라고 부르는 거, 바느질 자국 있잖아요. 이 시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바느질 자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벤틀리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가죽으로 만든 이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그거 하나 꼬매는데 이 핸들 꼬매는 사람이 4명이 있대요. 그 한 명이 붙어가지고 이걸 꼬매면 16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간 가죽이
황소 13마리 분량이라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사람들이 다 이제 미싱하고 손바느질로 작업을 해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비껴나간 부분이 없이 꼭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이 일률적으로 쫙 돼 있어요. 눌러보는 부분 모든 부분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소재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 안에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를 이렇게 ON을 하시게 되면은 이 별다른 퍼포먼스가 없이 불이 들어와요. 왜 어떤 차들은 키 ON을 딱 하면 바늘이 쫙 들어갔다 쫙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뭔가 퍼포먼스가 있으면 훨씬 더 화려하고 내가 자동차를 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자, 키는 왼쪽에 제가 꼽아놨잖아요. 포르쉐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왼쪽에 꼽는데, 사실 키를 꼽지 않아도 시동을 거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이쪽에 스타트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왜 키를 꼽냐면은, 키가 이렇게 보시면은 한 이만하잖아요. 그냥 손가락 3개? 2개만 한 이만해요. 이거를 여기다 어디 냅두기가 조금 걸리적거리는 면이 있어요. 키 크기가 좀 큰 편이라서.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꽂아 놓는 게 훨씬 수월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꽂아 놨고요. 여기는 이제 에어컨하고 뭐 환풍 장치, 온풍, 뭐 히터 이렇게 나오는 그 덕트가 있잖아요. 요 옆에 달린 이 레버로 이걸 조정을 해요. 누르게 되면 바람이 안 나오고, 땡기면 바람이 나와요.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클래식해 보이는 거예요. 벤틀리를 탈 때마다 이 스위치, 이 밸브라고 불러야 되나요? 초크?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클래식한 걸 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제가 이 차에서 가장 감성적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오토 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은 뭐 적절한 수준이고,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고요. 오른쪽은 전화 기능하고 오디오 볼륨 혹은 채널을 고를 때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평범하죠? 그리고 그 뒤로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이게 람보르기니에 달려 있는 그 패들 시프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차들은 패들 시프트가 이 스티어링 휠 밑에 달려가지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리면 패들 시프트도 같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 녀석은 항상 여기 달려 있어요. 패들 시프트가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것도 장점이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고정식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스티어링을 이렇게 틀다가 기어를 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틀다 보면은 왜 그냥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틀게 되는데, 어디에 패들이 돌아갔지?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녀석은 틀다가도 손을 띄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쑥 당기면 작동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그런, 저는 이게 움직이는 것보다 이 람보르기니 방식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좋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패들 시프트는 한 개의 회사에서 다 공급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패들 감도 참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왜 일반적으로 이런 스프링 장치는 딱 당겼다 딱 넣으면 땡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쫀득쫀득하게 와서 붙는 그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가운데 이제 브라이틀링 그 워치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오디오 장치들이 보여지는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에 제가 타봤던 컨티넨탈 GT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쳐다보면은 이 픽셀들이 조금 눈에 거슬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에어컨 컨트롤 장치들, 그리고 뭐 기어,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미러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고, 그 뒤로 이제 주행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들이 여기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면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겠네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고요. 어우, 이 12기통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는 정말 웅장한 것 같아요. 낮게 깔리는 저음에 쿵쿵쿵쿵쿵쿵, 진동은 안 오는데 소리 때문에 가슴이 울리는 느낌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쇼 업슈버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딱 누르면 가운데 모니터로 쇼 업슈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컴포트에서 스포츠까지 있는데,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딱딱해지는 거고, 4단계로 해서 컴포트로 가게 되면 부드러워지는 그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리어 스포일러를 올리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스포일러를 내려주고요.
그리고는 차체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이 있어요. 자, 벤틀리가 이렇게 차체를 올리고 내리는 기능, 이게 상당히 느린 편이었거든요. 육안으로는 차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여요. 지금 올라가 있던 차를 제가 밑으로 내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올려 볼게요. 오르락 내리락 마크를 누르고 여기 보면 하이라고 있죠. 하이를 딱 눌렀습니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뒤에가 먼저 올라가네요. 앞에가 오케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누르고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건 조금 빠르죠. 아마 그냥 이 속도로 보면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고 내리는 걸 누르면 앞쪽만 들리잖아요.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이러는 게 보이는데, 이 차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안 보이는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운전석에서 컨트롤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보여드렸는데, 하나가 뭐가 빠졌냐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벨트가 아주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벨트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손을 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겨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시트보다 뒤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도어를 운전을 하겠다고 딱 닫아버리면 여기까지 안전벨트가 나온 거예요. 안전벨트 매시죠? 그리고 안전벨트를 권하는 듯한,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죠. 차가 출발하거나 이 벨트를 딱 꽂으면 이게 뒤로 쑥 들어가 버려. 저는 처음에 이 차를 딱 탔는데 뭐가 어딘가에서 웽 이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되게 놀랐었는데 바로 이 기능이더라고요. 아주 편리하고 행복한 기능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출발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묵직해요. 정말 이렇게 묵직한 자동차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워풀한 자동차는 만나봤지만 이렇게 묵직하게 나가는 자동차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데 기름을 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조금 부담스럽네요. 저는 연비가 잘 나오는 차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거 연비부터 걱정이 됩니다. 일단 먼저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부터 채워 넣고, 그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엔진이 6000cc다 보니까 공인연비와 특히나 어딘지 간에 실연비가 한 4km 정도, 그 정도 나오는 느낌입니다. 일단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면서 어느 정도 썼는지 체크를 해보면 정확한 연비를 알 수가 있겠죠. 차를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부를 보고 있으면 와, 어떤 살롱에 들어와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절대 스타벅스 느낌은 아니고요. 제 아는 동생이 이건 커피빈 느낌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 커피를 마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참 이 쫙 가라앉아 있는 이 중후한 실내의 느낌이 있습니다. 자, 가는 동안에 한번 음악을 한번 틀어볼게요. 와, 볼륨을 슬쩍 이렇게 올려보는데 반말리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대단한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임 오디오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기 전까지는 이 안에 네임 오디오에서 만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스피커 우퍼라든가 이런 스피커 유닛에 안 써 있어요. 스페셜한 그 오디오가 들어가 있으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걸 써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만 카튼이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하만 카튼이라고 써있고, 보스가 들어가 있으면 보스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메르디안이 들어가 있으면 메르디안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에는 네임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네임이 안 써있어요. 네임 오디오라는 브랜드가 하이파이 쪽에서는 그래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 괜찮은 소리를 들려줘요. 그리고 저만 해도 이제 좀 작은 크기의 인티앰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안 써있어요. 와, 어떤 느낌이냐면은 네임 오디오 정도는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속 업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꼭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이 안에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저 벤틀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 회사 중에 하나, 그게 네임 오디오구나. 저희가 자주 오는 제일 자유로 주유소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넣고 가야 되겠네요. 10만원을 넣어서 10만원 넣었더니 한 45리터 정도 들어왔네요. 근데 연료 게이지는 한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이게 45리터의 절반 정도 들어갔으니까 연료총은 대략 90리터 정도 되겠죠. 기름을 채워줬더니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하네요. 자유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들어섰으니까 아까 실내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있죠. 먼저 서스펜션부터 한번 조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나왔고요. 지금 컴포트에서 바로 윗단계인데 이걸 스포츠까지 딱 맞췄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바로 단단해지면서 이 무거운 차체를 꽉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나요. 다시 한번 부드럽게 컴포트 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타이어와 이 노면이 타당 이러면서 맞춰주고 있는 느낌. 바퀴가 움직이면서 노면을 때려주는 이 느낌이 나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로 맞춰놓고 많이 다니니까 스포츠로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동을 껐다가 다시 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대로 컴포트 바로 윗단계로 딱 다시 돌아와 버려요. 노면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스포츠 오케이, 스포츠 됐습니다. 서스펜션이 스포츠로 바뀌게 되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냐면 핸들링에 차이가 있어요. 핸들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힘은 똑같은데 핸들을 이렇게 제가 차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자주 해보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틀어보면 되게 민감하게 차체가 움직여요. 그런데 이걸 컴포트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출렁출렁 거리면서 차체가 요동을 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격한 주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쇼업쇼버는 단단하게 스포츠 쪽으로 돌려놓고 주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속도를 줄이고 코너를 돌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 서스펜션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핸들링의 느낌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실상 이 핸들을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힘은 거의 달라지지가 않아요. 유압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특히 우드핸들하고 맞닿아 있는 이 느낌이 참 매끄럽고 좋은데, 그게 타이어하고 닿는 느낌 같아요. 기분 좋네요.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 서스펜션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좀 고속화 도로에 들어왔습니다. 100km까지는 밟아볼 수 있겠군요. 자, 도로로 들어서고 가속 성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운데 디지털 계기판에 30km 찍혀 있고, 지금 노멀한 드라이빙 모드예요. 자, 하나 둘 셋 출발. 100km까지 가속되는 시간은 조금 걸리는 편이네요. 이게 아무래도 슈퍼카, 그런 엄청난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가속되는 시간은 조금 있는데 가속이 여유로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속도를 쭉 줄여가지고 두리번 오는 차가 없으니까 30km까지 줄이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됐습니다. 그리고 땡겨서 스포츠까지 놓고, 자, 다시 한번 100km까지 가속을 해볼게요. 3, 2, 1 가속. 오, 스포츠로 놓으니까 100km까지 가속을 하면서 기어를 덜 올려요. D 모드에서는 뭐 RPM 한 5000, 급격하게 가속했잖아요. 5000 정도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걸 스포츠에서 놓으니까 그 이상 6000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이제 패드 시프트로 한번 가볼까요? 4단 좋아요.
꾹 해서 속도를 줄였다가 갑시다. 아쉬운 게 패들 시프트가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네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밟아봅시다. 그러네요. RPM이 6000을 넘었으면 패들 시프트가 알아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게 있네요. 역시 레드존까지 써버리기에는 뭔가 그 세팅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AWD잖아요. 사륜 구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0cc짜리 토크 70짜리 엔진이 2.5톤이 넘는 차체를 밀고 나가는 느낌이, 무게를 꽉 누르면서 저 RPM 영역에서, 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저는 고 RPM 영역에서 잘 나가는 차들은 많이 타봤어요. 그런데 저 RPM 영역에서 잘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들, 그러니까 디젤 차잖아요. 그런 건 보통 휘발유 차가 그렇게 나가니까 무척 생소한 느낌이에요. 무겁고 큰 엔진, 스포츠카들이 대부분 가벼운 차체에다 큰 엔진을 얻는 반면에 이건 무겁고 큰 엔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네요. 다시 시내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리기 성능을 뭐라고 정의 내려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차는 생소하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스포츠성은 충족을 하는데 생소한 느낌으로 이렇게 와주니까 꼭 상상하기로, 제가 못 타본 차들이 어떤 거냐, 아메리칸 머슬카라고 부르는 그런 거 있죠.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차체도 엄청나게 큰, 꼭 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제 메커니즘적인 요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그쪽 지식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자동차에 대한 그 감상이랄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행용 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벤틀리 컨티넨탈 GT잖아요. 그 GT, 그랜드 투어러라는 뜻이죠. 그란 투리스모라는 단어도 되겠고, 여행을 할 때 참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시내를 다니는 것보다는 어디 설악산이나 이런데 좋은 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타고 가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차고요. 자세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버켓 시트도 아니고 시트가 꼭 영국산 큰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몸을 대고 누워있으면 편해요. 이걸로 DMB 틀어놓고 TV나 이렇게 보면서 누워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 이 센터 콘솔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얹어놓는 것보다 꼭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어울리는 그 정도 크기의 센터 콘솔을 가지고 있고요. 이래저래 참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왠지 스포츠카를 타면 달리고 싶다는 그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녀석은 달리고 싶다는 그런 기분보다는 편안하게 덜 달렸으면 좋겠다, 그저 한 7-80km 정도로 그냥 도로를 느끼면서, 자동차를 느끼면서, 그거네요. 자동차를 느껴보라는 거죠. 드라이빙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차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세워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제가 벤틀리 컨티넨탈 GT에 대한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벤틀리 컨티넨탈을 타본 적이 있죠. 얼마 전에 컨버터블 모델을 타봤습니다. 그런데 그 컨버터블 모델이 조금 연식이 있는 모델이어 가지고 몇 가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전자장비에 관한 부분이죠. 뭐 전면 센서라든가 후면 센서 같은 게 조금 연식이 있는 모델답게 둔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전자장비가 왜 중요하냐면은 컨티넨탈은 엄청나게 편안한 자동차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넋을 놓고 운전하게 돼요. 정신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안 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벤틀리라는 편안하고 화려한 자동차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종 전자장비들, 안전장치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의외로 벤틀리가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벤틀리 오너들이 아마 같은 고민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살짝 정신을 놓는 순간 차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참 신경을 많이 썼고요. 기본적인 자동차의 성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있죠. 엔진이라든가 어떤 주행 안전성, 와, 어마어마해요. 그저 껍데기만 럭셔리한 게 아니고 성능도 상당히 럭셔리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기관차에다가 바퀴를 달아서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느낌이 들죠. 마지막으로 차를 평가해봐라. 제가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운전을 하는 동안의 좌우명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벤츠를 몰고 다닐 땐 벤츠같이 운전을 하거라. 마찬가지입니다. 벤틀리를 몰고 다닐 땐 벤틀리같이 운전을 해라. 이 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자동차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